보이지 않는 상처,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그들은 그토록 힘들어하면서도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상처를 치료하는 법은 배우지만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정서적 통제에 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깊은 심리적 함정과 그 속에서 자신을 되찾아가는 용감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시작됩니다. 그녀의 전 파트너는 매우 이례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을 버리고 그녀의 성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죠.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사랑의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포장지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을 바꿔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과거에 저질렀던 중혼이라는 범죄 기록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중혼, 즉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산드라를 만나기 전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의 끊임없는 외도에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들이 찾아와 당신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지만 그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영국으로 오게 한 뒤 몇 년 후 다른 여자가 생기자 서류 문제를 핑계로 그녀를 다시 캐나다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뒤따라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고 파괴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번째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중혼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산드라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 그의 과거를 찾아냈죠. 산드라는 그를 만나 이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좋은 순간을 찾지 못했어. 당신의 힘든 삶에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시감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내가 겪었던 일처럼 내 전 연인이 했던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조차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해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위로하고 용서하게 되죠. 그렇다면 산드라는 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시작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당장 헤어져야 했던 거 아닌가? 그 답은 그녀의 깊은 내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받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산드라가 평생 원했던 다정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보호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주는 사랑은 사막의 여행자에게 건네진 독이 든 물과 같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녀에게는 중혼이라는 끔찍한 사실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의 존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통제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재정적 학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지만 산드라가 쓰는 모든 돈의 출처와 내역은 알아야 했습니다. 공동 계좌는 없었고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마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산드라는 폴란드에서 온 이민자였고 그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이용해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수리공이 오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자신이 나섰습니다. 당신은 작은 폴란드 여자일 뿐이니 내가 알아서 할게,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녀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빼앗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산드라는 부당함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영혼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평범한 부부싸움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일까? 우리는 이 경계선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멍이나 부러진 뼈가 없으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말다툼이 끝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산드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보며 그의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교묘하게 자신을 탓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떠나면 아이 셋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협박이었습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산드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나고 싶지 않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모든 감정을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능적 동결 상태와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감각과 감정을 잠시 마비시키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감정을 차단하자 비로소 이성이 명료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난이 더 이상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 주인 앞에서 짖기를 멈춘 개처럼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되찾기 위한 탈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정을 얼리고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떠나면 되잖아.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나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세계를 버리고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관계를 끝내려는 시점에 가장 많은 폭력과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 통계는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냥 헤어져라고 말하는 대신 그저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 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과 믿음입니다. 산드라는 마침내 그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물림되던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이클 브레이커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쏟아냈고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불만을 어머니에게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불행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그들 가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드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완벽하고 강한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슬플 때 부엌에서 숨어 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어린 아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고 싶을 땐 그냥 실컷 울어야 해요. 그 순간 산드라는 자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 약한 모습을 보여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산드라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세요. 때로는 떠나기 위해 잠시 감정을 얼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전투는 결국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한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새 아이와 함께 혼자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융이 말했듯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보물은 바로 자유와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거대한 미래를 보려 하면 압도당할 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니면 앞으로 1시간만 생각하세요. 한 걸음씩, 딱 한 걸음씩만 나아가세요.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빛나는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빛을 꺼뜨리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고유한 빛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보이지 않는 상처,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그들은 그토록 힘들어하면서도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상처를 치료하는 법은 배우지만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정서적 통제에 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깊은 심리적 함정과 그 속에서 자신을 되찾아가는 용감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시작됩니다. 그녀의 전 파트너는 매우 이례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을 버리고 그녀의 성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죠.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사랑의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포장지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을 바꿔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과거에 저질렀던 중혼이라는 범죄 기록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중혼, 즉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산드라를 만나기 전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의 끊임없는 외도에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들이 찾아와 당신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지만 그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영국으로 오게 한 뒤 몇 년 후 다른 여자가 생기자 서류 문제를 핑계로 그녀를 다시 캐나다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뒤따라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고 파괴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번째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중혼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산드라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 그의 과거를 찾아냈죠. 산드라는 그를 만나 이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좋은 순간을 찾지 못했어. 당신의 힘든 삶에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시감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내가 겪었던 일처럼 내 전 연인이 했던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조차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해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위로하고 용서하게 되죠. 그렇다면 산드라는 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시작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당장 헤어져야 했던 거 아닌가? 그 답은 그녀의 깊은 내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받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산드라가 평생 원했던 다정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보호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주는 사랑은 사막의 여행자에게 건네진 독이 든 물과 같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녀에게는 중혼이라는 끔찍한 사실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의 존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통제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재정적 학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지만 산드라가 쓰는 모든 돈의 출처와 내역은 알아야 했습니다. 공동 계좌는 없었고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마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산드라는 폴란드에서 온 이민자였고 그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이용해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수리공이 오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자신이 나섰습니다. 당신은 작은 폴란드 여자일 뿐이니 내가 알아서 할게,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녀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빼앗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산드라는 부당함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영혼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평범한 부부싸움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일까? 우리는 이 경계선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멍이나 부러진 뼈가 없으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말다툼이 끝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산드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보며 그의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교묘하게 자신을 탓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떠나면 아이 셋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협박이었습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산드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나고 싶지 않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모든 감정을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능적 동결 상태와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감각과 감정을 잠시 마비시키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감정을 차단하자 비로소 이성이 명료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난이 더 이상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 주인 앞에서 짖기를 멈춘 개처럼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되찾기 위한 탈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정을 얼리고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떠나면 되잖아.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나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세계를 버리고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관계를 끝내려는 시점에 가장 많은 폭력과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 통계는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냥 헤어져라고 말하는 대신 그저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 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과 믿음입니다. 산드라는 마침내 그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물림되던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이클 브레이커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쏟아냈고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불만을 어머니에게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불행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그들 가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드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완벽하고 강한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슬플 때 부엌에서 숨어 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어린 아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고 싶을 땐 그냥 실컷 울어야 해요. 그 순간 산드라는 자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 약한 모습을 보여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산드라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세요. 때로는 떠나기 위해 잠시 감정을 얼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전투는 결국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한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새 아이와 함께 혼자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듯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보물은 바로 자유와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거대한 미래를 보려 하면 압도당할 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니면 앞으로 1시간만 생각하세요. 한 걸음씩, 딱 한 걸음씩만 나아가세요.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빛나는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빛을 꺼뜨리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고유한 빛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보이지 않는 상처,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그들은 그토록 힘들어하면서도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상처를 치료하는 법은 배우지만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정서적 통제에 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깊은 심리적 함정과 그 속에서 자신을 되찾아가는 용감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시작됩니다. 그녀의 전 파트너는 매우 이례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을 버리고 그녀의 성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죠.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사랑의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포장지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을 바꿔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과거에 저질렀던 중혼이라는 범죄 기록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중혼, 즉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산드라를 만나기 전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의 끊임없는 외도에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들이 찾아와 당신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지만 그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영국으로 오게 한 뒤 몇 년 후 다른 여자가 생기자 서류 문제를 핑계로 그녀를 다시 캐나다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뒤따라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고 파괴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번째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중혼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산드라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 그의 과거를 찾아냈죠. 산드라는 그를 만나 이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좋은 순간을 찾지 못했어. 당신의 힘든 삶에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시감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내가 겪었던 일처럼 내 전 연인이 했던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조차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해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위로하고 용서하게 되죠. 그렇다면 산드라는 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시작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당장 헤어져야 했던 거 아닌가? 그 답은 그녀의 깊은 내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받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산드라가 평생 원했던 다정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보호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주는 사랑은 사막의 여행자에게 건네진 독이 든 물과 같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녀에게는 중혼이라는 끔찍한 사실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의 존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통제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재정적 학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지만 산드라가 쓰는 모든 돈의 출처와 내역은 알아야 했습니다.
공동 계좌는 없었고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마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산드라는 폴란드에서 온 이민자였고 그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이용해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수리공이 오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자신이 나섰습니다. 당신은 작은 폴란드 여자일 뿐이니 내가 알아서 할게,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녀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빼앗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산드라는 부당함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영혼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평범한 부부싸움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일까? 우리는 이 경계선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멍이나 부러진 뼈가 없으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말다툼이 끝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산드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보며 그의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교묘하게 자신을 탓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떠나면 아이 셋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협박이었습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산드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나고 싶지 않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모든 감정을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능적 동결 상태와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감각과 감정을 잠시 마비시키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감정을 차단하자 비로소 이성이 명료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난이 더 이상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 주인 앞에서 짖기를 멈춘 개처럼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되찾기 위한 탈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정을 얼리고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떠나면 되잖아.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나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세계를 버리고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관계를 끝내려는 시점에 가장 많은 폭력과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 통계는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냥 헤어져라고 말하는 대신 그저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 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과 믿음입니다. 산드라는 마침내 그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물림되던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이클 브레이커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쏟아냈고,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불만을 어머니에게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불행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그들 가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드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완벽하고 강한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슬플 때 부엌에서 숨어 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어린 아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고 싶을 땐 그냥 실컷 울어야 해요. 그 순간 산드라는 자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 약한 모습을 보여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산드라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세요. 때로는 떠나기 위해 잠시 감정을 얼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전투는 결국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한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새 아이와 함께 혼자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듯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보물은 바로 자유와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거대한 미래를 보려 하면 압도당할 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니면 앞으로 1시간만 생각하세요. 한 걸음씩, 딱 한 걸음씩만 나아가세요.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빛나는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빛을 꺼뜨리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고유한 빛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보이지 않는 상처,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그들은 그토록 힘들어하면서도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상처를 치료하는 법은 배우지만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정서적 통제에 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깊은 심리적 함정과 그 속에서 자신을 되찾아가는 용감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시작됩니다. 그녀의 전 파트너는 매우 이례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을 버리고 그녀의 성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죠.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사랑의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포장지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을 바꿔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과거에 저질렀던 중혼이라는 범죄 기록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중혼, 즉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산드라를 만나기 전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의 끊임없는 외도에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들이 찾아와 당신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지만 그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영국으로 오게 한 뒤 몇 년 후 다른 여자가 생기자 서류 문제를 핑계로 그녀를 다시 캐나다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뒤따라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고 파괴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번째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중혼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산드라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지역 신문 기사를 통해 그의 과거를 찾아냈죠. 산드라는 그를 만나 이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좋은 순간을 찾지 못했어. 당신의 힘든 삶에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시감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내가 겪었던 일처럼 내 전 연인이 했던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조차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해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위로하고 용서하게 되죠. 그렇다면 산드라는 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시작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당장 헤어져야 했던 거 아닌가? 그 답은 그녀의 깊은 내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받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산드라가 평생 원했던 다정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보호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주는 사랑은 사막의 여행자에게 건네진 독이 든 물과 같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녀에게는 중혼이라는 끔찍한 사실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의 존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통제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재정적 학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지만 산드라가 쓰는 모든 돈의 출처와 내역은 알아야 했습니다. 공동 계좌는 없었고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마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산드라는 폴란드에서 온 이민자였고 그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이용해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수리공이 오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자신이 나섰습니다. 당신은 작은 폴란드 여자일 뿐이니 내가 알아서 할게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녀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빼앗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산드라는 부당함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영혼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평범한 부부싸움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일까? 우리는 이 경계선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멍이나 부러진 뼈가 없으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말다툼이 끝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산드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보며 그의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교묘하게 자신을 탓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떠나면 아이 셋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협박이었습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산드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나고 싶지 않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모든 감정을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능적 동결 상태와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감각과 감정을 잠시 마비시키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감정을 차단하자 비로소 이성이 명료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난이 더 이상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 주인 앞에서 짖기를 멈춘 개처럼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되찾기 위한 탈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정을 얼리고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떠나면 되잖아.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나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세계를 버리고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관계를 끝내려는 시점에 가장 많은 폭력과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 통계는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냥 헤어져라고 말하는 대신 그저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 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과 믿음입니다. 산드라는 마침내 그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물림되던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이클 브레이커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쏟아냈고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불만을 어머니에게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불행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그들 가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드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완벽하고 강한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슬플 때 부엌에서 숨어 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어린 아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고 싶을 땐 그냥 실컷 울어야 해요. 그 순간 산드라는 자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 약한 모습을 보여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산드라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세요. 때로는 떠나기 위해 잠시 감정을 얼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전투는 결국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한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새 아이와 함께 혼자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듯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보물은 바로 자유와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거대한 미래를 보려 하면 압도당할 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니면 앞으로 1시간만 생각하세요. 한 걸음씩, 딱 한 걸음씩만 나아가세요.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빛나는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빛을 꺼뜨리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고유한 빛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보이지 않는 상처,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그들은 그토록 힘들어하면서도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상처를 치료하는 법은 배우지만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정서적 통제에 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깊은 심리적 함정과 그 속에서 자신을 되찾아가는 용감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산드라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시작됩니다. 그녀의 전 파트너는 매우 이례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을 버리고 그녀의 성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죠.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사랑의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포장지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을 바꿔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과거에 저질렀던 중혼이라는 범죄 기록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중혼, 즉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산드라를 만나기 전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의 끊임없는 외도에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들이 찾아와 당신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지만 그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